대구교육이 새로워집니다. 미래 역량, 다품 교육, 학교의 자율성, 따뜻한 교육 공동체. 대구교육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환수 제도과의 서지만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정 배경, 핵심 요약, 주요 내용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재정 배경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간한 2020년 주요 재정 통계에 따르면 보상금, 보조금, 출연금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원조, 현금 원조 또는 공공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치원 지원금 부정수급,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 청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약 6년 6개월 정도의 신고세건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액 약 1,2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대다수가 보건복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 분야 부패 사례를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신고나 이 보조금 이런 부정 사례들을 이첩한 결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학교 총장이 학교 법인 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를 교부회계에서 임의 전출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소송 관련해서 소송 비용을 법인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로 지출한 사례. 세 번째는 학교 회계 담당자하고 업체 대표가 공모해서 학교 업무용 복사기 토너를 교체하면서 재생 토너를 정품 토너 비용으로 과다 청구해서 차익을 편취한 사례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기초영문법 수업을 한 것처럼 이제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맞춤형 수업 운영 지도 수당 약 450만 원을 편취한 사례이고요. 이를 또 교감 선생님과 16분의 교사분들께서 부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혹시 법에 문제가 없을까 해서 2018년 4월에 현행법령 1446개의 법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이 913개가 확인됐고요. 그 중에 15.1%가 겨우 138개거든요. 이 부분만이 환수 근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재부과금 규정은 더 적어서 21개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청구에 대한 금전적 제재 없이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재정누수 증가에도 행정청의 적극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재정 부정 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것은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겁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부정 청구 행위가 있다면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며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에 대해선 명단을 공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정 청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면 우리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안전하게 신고자를 보호하고 환수 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이나 포상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됐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부터 적용합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규정도 있는데요. 먼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두 번째로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다음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기업법 및 지방기업법 등 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 사례입니다. 2019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나요? 라는 질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것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공공재정환수법은 기존에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하거나 뭐 새롭게 추가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재에 대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환수나 제재 부과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 처분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 청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강화된 일반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도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인데요. 앞서서는 분명히 계약 관계의 사항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입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내는 목적 사업비의 경우 그 부분이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떤 보수공사를 한다면 계약관계로 업체하고 계약을 맺겠죠. 그 관계에서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재정 지급금이 아니지만 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낼 당시에는 그 부분은 공공재정 지급금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라는 관계에서는 이 공공재정 지급금을 해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에서 어떤 안전관리비 문제라든지 여러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준 그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다음은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일반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법률에 만약 지급 중단이나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등의 어떤 제재 처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해서 그 규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급하고 있는 이런 공공재정 지급금이 어떤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지 지급 근거들, 그리고 과연 그 법률 안에 이런 지급 중단이나 환수나 제재 부과금 부과나 명단 공표 등의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시를 하나 드리면 어떤 지역협회장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 보조금을 부정 청구해서 지급받은 경우에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환수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서 제재부과금 부과나 명당 공표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시면 되고 환수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7월 달에 시행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제재부과금 부과나 명당 공표 등의 규정이 별도로 다 신설돼서 그 규정이 반영된 법률이 새로 제정돼서 시행될 거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지방보조금의 경우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처분하시면 우선 적용해서 처분하시면 됩니다. 질의입니다. 다른 법률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부정 청구 시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 공표 규정이 있어 이 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다면 공공재정환수법은 적용이 배제되나요? 라는 질인데요. 답이 그냥 나왔네요. 아니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적용이라는 것이지 배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이런 환수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했지만 그 경우에는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는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는 이런 제재처분만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리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이행 실태점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신고자 부정청구 신고라든지 신고자 보호 보상의 부분도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다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정지급금의 정의, 부정청구, 환수, 제재부과금, 명단 공표 규정, 부정청구 등 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 관리, 처분, 사용만 한다면 돈의 출처인 재원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다 공공재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또 어디를 말하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그리고 공진유관단체, 그리고 국공립학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직유관단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고시로 매년 6월 말, 12월 말에 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1월 말 정도에 또 발표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이 공직유관단체에 겹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겹쳐서 이 총 이 공공기관의 수가 한 16,800여 개 정도 됩니다. 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막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바로 이꼬로 지방자치단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시, 도. 우리가 뭐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시, 광역시도 있지만 편하게 부르면 시도와 그 다음에 시, 군, 구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도는
일반 사무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갖는데요. 그 집행기관이 바로 시장도지사입니다. 그러나 교육학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둡니다. 시장도지사는 자신의 밑에 청인, 보조기관을 두고요. 교육감은 자신의 소속으로 보조기관인 교육청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은 어떠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시도를 그냥 광역자치단체,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교육청을 교육자치단체로 통상 부르고 있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의가 또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급 국공립학교만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법인은 청탁금지법상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있고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왜 공공기관을 보지 않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출처인 재원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취득, 관리, 처분, 사용하는 것들은 다 공공재정을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립학교의 모든 것들이 다 공공재정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법률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설한다면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정지급금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법률에 의해서 아예 딱 정해놨죠. 공공재정지급금으로. 그 외에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이거를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다시 또 규정을 해놨는데요. 뭐 고용촉진지원금이나 공익직접지불금이라든지 뭐 국가장학금 등 이런 부분을 또 규정을 해놓고 그 밖에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건이 나오는데요. 공공재정환수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요건이 만족을 해야지만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시에서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목으로, 예산 비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우리 교육자치단체, 교육청 이 부분의 예산들이 참 부르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성격도 다르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목과 세목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목과 통계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교육자치단체인 교육비 특별회계는 이제 똑같이 목과 세목인데 옆에 또 원가 통계목명이라고 해서 별도의 또 사안들이 또 규정되어 있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 교육자치단체 소관의 부분을 다시 자세히 봐서요. 이 교육부 훈령인 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세목까지 표현을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원가 통계목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희들이 공공재정지급금이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또 최근에 또 개정이 돼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620-17목부터는 좀 학부모 부담 지원금 안에 별도로 구분이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추산 규모입니다. 국가재정 202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해본 건데요. 중앙재정이 149.2조고, 지방재정이 82.9조고, 지방교육재정이 19.4조로 약 251.5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다음 질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립학교의 인건비, 학교 기본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이에요. 네, 이 결론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아예 법률에서 정해놓은 공공재정지급금이거든요. 이 재정결합 보조금이란 건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어떤 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해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제 의무교육이 됐고 고등학교도 이제 무상교육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업료가나 다른 것으로 학교의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한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공립학교나 별 차이 없는데 왜 빠지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재정 결합 보조금이 보조금에 속하기 때문에 공공재정지급금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운영 출연금도 인건비나 여비나 이런 다른 걸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해서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청과 부정수익자의 개념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하고 두 번째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국가는 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겠죠. 지방자치단체,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광역, 기초, 교육 이 세 가지 이 기관들은 당연히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위탁을 받았거나. 그래서 학교도 만약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행정권한을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았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수익자는 뭐냐? 부정이익을 얻는 자인데 법률에는 오히려 이 부정수익자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광역, 기초, 교육청을 포함한 이런 교육까지 포함한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부정수익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공공기관인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직유관단체라든지 그리고 국공립학교도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학교도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나요? 라고 한 질의에서는 네,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권한을 가질 경우에는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의에서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히 이제 학교 회계의 집행을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부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이 환수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디냐? 교육청이냐라는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은 행정청은 맞지만 여기서 주는 이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사업비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관청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로서 환수는 가능합니다. 환수는 가능한데 그건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이제 보조금법에 따라서 환수는 가능한데 제재부과무과나 뭐 명당공포 같은 그런 규정들은 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게 되겠죠. 다음은 부정청구의 유형입니다. 부정청구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에는 부정청구 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4가지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바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의 사용, 오지급이 있습니다. 허위청구와 과다청구는 둘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허위청구는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한 것이고 과다청구는 정당하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청구해서 하는 행위를 이제 과다청구로 보고 있고요. 목적의 사용은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사용을 보고 있고요. 오지급은 이 3가지 외에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앞서 부정청구 등이라고 원래 법률에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인 부정청구라고 하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의 사용까지고요. 저희들이 이 오지급에 대해서 규정한 이유는 이 오지급은 잘못 지급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는 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정청구했을 때 환수의 규정은 많은데 잘못 지급했을 때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 규정이 더 많아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지급도 부정청구 등의 유형에 넣었습니다. 다음 질의 사례입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실제 근로하지 않고 공공재정지급금인 근로장학금을 받았다면 어떤 부정청구 유형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의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로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됐으니 자격은 있다. 근데 안 했으니까 원래 영원이야 되는데 안 해놓고 받았으니 영원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과다청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자격이라는 게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급 요건, 그러니까 지급할 청구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할 요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발됐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해야지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 근로를 해놓고 청구를 한 경우에는 허위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받아 급식실을 개보수하고 남은 잔액으로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교실 개보수 비용으로 집행하였을 경우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의에서는요. 임의로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부정청구 행위 중 목적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 목적으로 지원한 거죠. 그럼 남은 잔액은 교육청이 반납하거나 어떤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청이나 다른 이제 그 교육지원청도 좀 실태 점검을 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어차피 개인이 횡령이나 편취하지는 않았다. 공익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이쪽 목적 사업이나 학교 운영비나 다른 것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서 쓸 거 그냥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에서 쓰고 정체로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회계 질서 문란이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목 하나 바꾸는 거 사실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위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경승인이나 이런 절차만 밟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들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은 학교에서 좀 생각하는 바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기존에도 이런 사실들은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새롭게 규정한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목적의 사용으로 해서 부중 수익자 학교가 되다 보니까 목적의 사용으로 환수 및 제재부과금 처분이라는 이제 처분이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청구에 따른 제재 처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정청구 등이라고 이제 원래 법률 명칭이라고 했죠. 부정청구 등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이 사실상의 부정청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부정이익 환수에 더불어 제재부과금도 부과를 하고요. 고액 청구, 부정 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도 공표합니다. 특히 제재부과금 부과나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 공표는 우리 그 법률이 부정 청구 금지 및이잖아요. 그래서 부정 청구 금지를 위한 법의 실효성 확보 장치입니다. 다음은 부정이익의 환수 규정입니다. 부정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공공재정지급금액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부정이익과 더불어 이자까지 환수를 합니다. 이 앞으로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 때 법률에서 강행규정, 임의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강행규정은 다른 말로 뭐 의무규정이라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정청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수에서의 부분, 부정이익과 이자까지 환수하라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지만 근거는 좀 있다. 그러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그럼 환수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의 이자를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그럼 부정이익 가액은 뭐냐? 허위 청구일 경우에는 청구해서 받은 금액 전액이 되겠죠. 과다 청구는 더 받은 금액이 될 것이고요. 목적의 사용은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금액이고요. 오지급은 잘못 지급된 금액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품 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전이 아닐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3월 정도에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개정된 가 연 1.8%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은 저희 개월수로 하고 있는데요. 부정 청구가 발생한 달부터 환수 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여기서도 많이 헷갈리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부정 청구 발생한 달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1월에 부정 청구가 발생을 했는데 5월에 환수 처분 통지를 했다. 그러면 5월의 전인 4월부터 1월을 포함해서 4월까지니까 1, 2, 3, 4, 4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뒷부분에 나올 텐데요. 이 질의가요. 바로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중복 지급하는 등 부정수익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오지급의 경우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저희 공공재정환수법상에는 이자를 부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청구 등일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급도 환수를 하고요. 사실상 뭐 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나 어떤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 통장에다 계좌를 넣고 있는데 정당하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도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지급일 경우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이자도 환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나요? 라는 질의입니다. 이 경우에는
답은 내 이자를 포함해 환수합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냥 포인트는 회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것이고 의무가 생겨서 집행이 나가면 이자도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난지원지원금 많이 포인트로 나갔는데요. 만약 포인트로 받았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분이 만약 받고 있었다. 근데 그분은 사용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포인트화 해서 하면 되는 건데요. 정당하지 않은 분이 받아놓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환수하면서 제재 처분도 제재 부과금 부과 등 처분도 들어가겠죠. 다음은 제재 부과금 부과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재 부과금은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가액의 5배 이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부과하는 겁니다. 시행령에서는 그 5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허위 청구일 경우에는 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 청구일 경우에는 부정이익 가액의 3배, 목적의 사유일 경우에는 부정이익 가액의 2배입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데요.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은 50%, 행정청의 과실은 100%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게 뭐냐면 아까 분명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해서 속이거나 그러니까 행정청을 우리가 기망한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속임수로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만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중대한 과실, 어떤 과실들 부분도 부정한 방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허위나 과다 청구의 대상이 됐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사소한 과실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청에 재량을 준 거죠. 임의 규정입니다. 제재부과금 감면 사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이럴 경우에 그냥 부과 안 하는 겁니다. 감액하거나. 행정청이 사전 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딱 보니까 잘못 집행했네? 부정 청구가 있었네? 라고 해서 너 환수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신이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이니까 이자까지 포함한 거죠.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재보험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 청구 등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금액만큼 제재부과금을 감면합니다. 여기서 벌금, 과료, 몰수, 추징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과징금,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과태료를 제재부과금을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나왔는데 과태료가 2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을 가면 80만 원을 제재부과금 부과하면 되는 거죠. 20만 원 감액하면 되면. 근데 120만 원이 과태료가 나왔다. 그 경우에는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예 전액이 다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재부과금의 적용 배제 사유인데요. 이 부분은 임의 규정입니다. 행정청에 재량을 줬다는 거죠. 근데 재량을 줬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재량을 줬다는 것은 저희 이 일반법에서는 개별적인 사안을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어떤 정확한 기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량을 주면서 행정청에서 그 재량에 맞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환수 누적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나
부정수익자가 최초 지급일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적발 사실이 없는 이런 사회복지지원금이라든지 보험복지, 이런 복지급여, 이런 부정수익자들은 제재보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 원 이하 등 제재보감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 앞서 본 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가 딱 있죠. 가운데에 좀 있는데요. 이거 유사하니까 제재보감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질의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제재보감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제재보감 부과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저희들이 재량을 줬는데 그 경우에는 법률에서 딱 멸고한 부분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육비 이행 지원 그 양육비 이행법은 제재부과금 그 적용 배제의 그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제재부과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부정수익자가 정산 절차 전에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청이 환수하겠다는 어떤 사전 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모두 자진 신고하고 모두 반환하면은 제재부과금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절차입니다. 행정청이 이 환수나 제재부과금 부과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어차피 환수도 해야 되고 제재부과금도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하는 게 편한데 3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해서 꼭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환수일 경우에는 환수 사유, 부정이익, 환수 금액, 납부 기한, 기관, 납부 방법 등을 꼭 포함해야 되고요. 제재부과금의 경우에는 부정청구 등의 종류, 제재부과금,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이 통지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통지서 서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 초에 저희들이 각 기관에 보내드린 매뉴얼에도 있고요. 이 매뉴얼은 저희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입니다. 부정이익 환수를 하고 제재보감 부과 처분을 했는데 부정이익이나 이자는 다 환수했는데 제재보감을 내지 않았다거나 하여튼 일부를 미납하고 있다면 가산금이 이제 징수가 돼야 되는 건데요. 납기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체납금액의 1%를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2%를 1개월 이후부터는 1%가 가산되는데 그 얘기는 2개월 이내에는 3%, 3개월 이내에는 4%, 4개월부터는 다 5%인데요. 그래서 이자율은 이 가산율은 이 5%를 넘지 못하고 되어 있고요.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60개월은 연으로 말하면 5년이죠. 5년이라는 이유는 이 체납 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체납 처분을 해서 채권을 확보해라 그런 뜻으로 60개월을 초과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지 않으면 당연히 독촉을 하고요. 독촉해도 안 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나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체납 처분의 절차를 따라서 압류 및 체납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독촉장 서식입니다. 이것도 매뉴얼에 있고 이 서식도 저희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청이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나
부정수 청구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전 부정수익자는 뭐 알고 계시고, 부정청구 관련자는 누구냐? 부정청구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인데, 이 기관이나 법인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일명 소위 우리가 바지 사장 이런 말들도 많이 했던 것처럼 어떤 복지시설이나 어떤 기관들이 허울만 있는 대표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경우에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을 출입해서 서류나 장비나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용해야 합니다. 다음 명단 공표 규정입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법이다 보니까 정의의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새롭게 생기는데, 부정 청구, 제가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 오지급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뭐 부정수익자, 행정청 나왔는데, 또 다른 여기 명단 공표에서는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죠.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는 누구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에 제재 부과한 부가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가 돼서 그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라가 이 법 규정입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이 명단 공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이고요. 위원장은 행정청의 부기관장, 위원은 고위공직자 3명 이내, 민간 전문가 5명 이내로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이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공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행정청은 이제 소명 절차를 밟죠. 이렇게 명단 공표를 하려니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사전 통지 및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행정청은 명단 공표를 해야 되는데요. 기관 누리집의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이 명단을 공표해야 됩니다. 기간은 1년간이고요. 만약 계속 미납하고 체납하고 있다면 계속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내용은 이제 성명이나 상호, 나이 및 주소고, 기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명이나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을 공표하게 되겠죠. 부정이익 및 제재부과금 부과 내용 등을 명단 공표합니다. 명단 공표 관련된 이 서식서, 보면 통지서, 그 하나는 이제 소명서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매뉴얼과 우리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명단 공표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이거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인데요. 네, 활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구성 요건만 맞다면. 근데 대부분의 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유사한 운영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운영을 하시면 되고, 또한 다른 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뭐 학교 등에서도 이런 유사한 운영회가 있다면 요건만 갖춰서 같이 활용해도 됩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규정입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기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급 중단, 환수, 제재보관 부과 등의 처분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되는데요. 기록 관리해야 되는 내용은 공공재정 지급금 명칭, 처분일, 뭐 처분 대상자, 처분 사유, 금액 납부 기한, 명단 공표 방법 등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서식은 저희 관리 대장을 또한 저희들이 매뉴얼과 누리집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규정을 보면 이제 전자기록 매체 등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록 매체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기로 대장으로 관리하셔도 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셔도 되고, 한글 문서나 뭐 엑셀 문서나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그런 파일 문서로 관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기록 관리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있는 이행 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부터는 이제 신고와 신고자 보호 보상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부정 청구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당연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요. 또한 신고 내용에 속한 공공기관, 그리고 그의 감독기관, 그리고 감사원, 수사기관에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죠.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신고는 익명이 아니라 기명에 의한 도록 하기 때문에 익명일 경우라든지 어떤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해서 보완을 요청하는지 하는 사람들을 해서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보면 접수기관이자 조사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처리하는 행정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처리해서 그럼 결과를 내면 되지만 우리 기관 소관은 아니다. 아까처럼 교육청에서 예술꽃 시작교 운영 그 사업비를 신고가 들어서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했는데 이건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첩하게 되는 거죠. 이첩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첩은 그런 조사가 필요한데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그런 다른 공공기관에 이첩할 때 쓰시는 거고요.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게 부정청구 행위도 아니다. 보완을 요청해서 보완도 안 해준다. 기명도 아니고 익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계속 종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처리와 절차는 우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고자 보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신고자의 보호는 크게 저희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밀 보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따라서 담당자, 조사하시는 접수를 받아서 직접 조사해야 되실 분만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옆에 다른 동료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알려줬고 그분에 의해서 노출이 되면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우리 부패신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인신고나 다른 청탁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당신의 신분을 공개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다른 기관에 이첩했을 때 그 이첩한 기관에서도 신분 공개를 동의하느냐 이 2가지를 다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둘 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담당 조사관은 본인의 부서장이나 저희로 말하면 이제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그런 위에까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는 공개를 했으나 이첩에서의 조사 기관에서의 공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표하면 그 기관에 넘길 때는 익명으로 저희들이 넘기거든요. 이렇듯 굉장히 저희도 중요시하겠고 이거는 접수를 하게 될 우리 기관에서도 분명히 이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이 부분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공공재정 환수법상에는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게 되는데요. 저희 공공재정 환수법과 같은 시기에 저희는 제정되고 개정이 돼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규정도 5년이나 이게 상향될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처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에 신분 보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고를 했는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또한 이제 어떤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부패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패, 학교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패 사례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보신 분이 알기는 어렵죠. 내부 신고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분들이 본인이 신고한 것은 밝힌 적은 없지만 추측을 해서 이렇게 보복성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복성을 가해서 어떤 근무 조건의 차별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에 빨리 요청을 하셔서 신분 보장 조치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속 기관으로부터 이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이나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소속 기관에게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를 한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제 징계권자에게는 징계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변보호 조치인데요. 이런 경우도 정말 있습니다. 위협하고 당신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위협하고 뭐 찾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고자의 반대는 피신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피신고자가 집 앞에만 있어도 신고자는 되게 불안감을 떨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하는 분들이 이런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제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순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갔을 때 동행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데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합의제 기구입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신분보장 조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지만 이 신변보호 조치는 긴급한 경우가 많잖아요. 긴급할 때는 일단은 조치를 하고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피해를 받게 됐다, 그럼 바로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책임감면인데요. 형별,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과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자나 협조자가 본인이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부정청구 등 행위에. 그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형벌이나 징계나 불리한 책임의 처분에 감경과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 업무를 하다가 어떤 분이 본인이 신고를 하셨는데 본인을 이제 경찰에서 참고인을 부르고 이제 피의자로 전환해서 이제 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경우에 감경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면 저희 권익위원회가 찾아간다든지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신고자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4가지 말씀. 첫 번째 비밀보장, 두 번째 신분보장, 세 번째 신변보호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면, 이 조항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고자 보상 부분입니다.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인해서 어떤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과금에 부과해서 어떤 공공연히 지출된 수입에 증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공익을 증진한 경우가 있으면 보상이나 포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보상과 포상의 경우에는 이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데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가 있다면 회복 증대, 보상금이고요. 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뭐 손실을 방지하거나 어떤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금이나 포상금 주시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은 하지만 일단 저희 공공지능환수법상의 보상금 지급률은 환수나 이런 직접적인 수입 증대한 금액의
30% 정률로 되어 있고요.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신고자분의 통장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물론 심의를 거쳐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 규정인데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적사항 공개 그런 위반자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은 곧 개정을 통해서 상향할 것이다.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로. 그리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라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우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저희들이 또 조사해서 할 수도 있겠죠. 부정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행을 당했다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적절한 조치 요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조치 요구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부정 수익자 또는 부정 청구 관련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저희들이 행정청에 대해서 조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 규정이겠죠. 부정 청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도 1천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국민권익의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은 끝났는데요.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 금지라는 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수와 제재보관부가 명단 공표 등의 규정을 이제 일반법으로서 다른 없는 그런 규정이 없는 법률에 미치게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회계에도 교육비 특별회계도 다 절차가 있고 변경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절차만 따르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질문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위반을 했어요. 절차를 위반해서 했는데 우리가 사후정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규정 보면 과목정정이라는 게 있죠. 회계가 끝나기 전에 과목정정.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라는 유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서 사후정산하고 과목정정해서 회계가 끝나서 정산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 추후에 확인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부 신고로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그때는 이 과목 정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도 일단은 위반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형법상에서도 유형에 따른 횡령의 부분에서 유형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쓴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 써서 내가 그걸 다시 채워놓겠다라고 해서 채워놨다 할지라도 금액을 횡령에 채워놓은 것은 양형상의 참작 사유이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처벌은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잘못된 절차로 인해 잘못되게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그 순간 사실 위반한 거예요. 하지만 사후정산이나 과목정정으로 치유했다고 해서 그 전에 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버리면 처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학교 회계나 교육비 특별회계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집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